불모지의 나라에서 기적을 탄생시켰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국은 단 50년 만에 황폐한 민둥산을 푸르른 숲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 국제사회는 한국의 산림 복원 가능성을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1969년 유엔 보고서에는 한국의 산림은 회복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평가가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가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국가적 결단과 국민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결과, 누군가의 눈에는 허무맹랑한 신화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전 세계가 이 초록빛 기적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의 환경 전문가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산림청에 새롭게 합류한 환경 전문가 리사 밀러예요. 대학에서는 환경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주로 사막화 방지와 토양 복원을 연구해왔어요. 제가 맡게 된 첫 프로젝트는 염분이 높고 척박한 토양, 그리고 강수량이 적어 나무가 뿌리내리기 힘든 지역을 숲으로 되살리는 일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자신이 있었지만 막상 현장에 들어와 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토양은 염분투성이에다 기온까지 낮아서 연구실에서 배운 대로만으로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회의 중에 한 동료가 보고서를 들고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리사, 한국의 사례를 한번 배워보는 게 어때? 한국?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한국은 케이팝이나 김치 같은 문화 이미지뿐이었어요. 그런데 보고서 속 기적이라는 단어가 제 연구자의 본능을 자극했어요. 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런 변화를 이뤄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한국은 환경보건과는 큰 연관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이 보고서는 제 기존 인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보고서 안에는 탄광 폐석지 복구를 위해 심을 나무를 찾던 우리에게 한국이 개발한 소나무가 성공 사례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이 육종한 이 소나무는 성장이 빠르고 추위에도 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소나무는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 미시간주의 폐석지 복원에 활용되었고 지금은 완전히 되살아난 숲으로 자리 잡았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1969년 유엔 보고서에는 한국의 산림은 회복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토의 70%가 숲으로 뒤덮여 있다니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리사, 한국의 산림 녹화 사례를 직접 확인해보는 건 어때? 우리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동료의 조언에 저는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산림 녹화를 연구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결국 제 상사에게 한국 출장을 요청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상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행 비행기에서 저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밀려오는 긴장감에 심호흡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좀 과장된 이야기겠지. 설마 산림 녹화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제가 본 한국의 과거 사진과 현재 모습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거든요. 진실을 마주할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 느낌은 의외였어요. 창밖으로 내다본 한국의 첫 모습은 깨끗한 도로와 멀리 펼쳐진 푸른 산들이었죠.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한국산림청 관계자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어서 오세요, 리사 박사님. 한국의 산림 녹화 기적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 한번 봅시다. 정말 기적이라고 할 만한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며 보이는 한국의 산들은 마치 초록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 푸르고 생기 넘쳤어요. 다음 날 첫 방문지인 지리산 자락에 도착했어요. 저는 지리산 입구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맑고 청량한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어갔죠. 리사 박사님, 여기가 바로 과거 도벌이 극심했던 지리산입니다. 산림청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나무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이제 막 기적을 확인하러 온 제겐 이 푸른 숲조차 불신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관계자가 제게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에는 메마르고 바스러질 듯한 민둥산이 나와 있었어요. 까지는커녕 나무 한 그루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풍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여긴가요? 네, 바로 이곳입니다. 당시엔 산이라는 말이 무색했죠. 나무를 심어봤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땔감으로 베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숲을 둘러보았어요. 지금 제 발 아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자랄 수 있었을까? 문득 어린 시절 읽었던 벌거숭이 산의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건 가상의 세계였죠. 여긴 실제 역사였고 바로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50년 전 지리산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도벌 지역이었어요. 나무를 베지 않으면 겨울에 살아남기 힘들었으니까요. 관계자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해지기 시작했죠. 무심코 한국의 산림녹화를 과장된 신화라고 치부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 후 우리는 산비탈로 이어진 좁은 길을 따라 올랐습니다. 한국의 산림 문제는 전쟁과 가난이 맞물려 생긴 비극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엔 일본이 자원을 약탈했고 한국전쟁 이후엔 사람들이 땔감으로 산을 벗겨냈죠. 그 결과 비가 조금만 와도 흙이 씻겨 내려가 홍수와 가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나니 당시 한국은 생존 그 자체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의 겨울을 견디기 위해 베어낸 나무는 결국 또 다른 재앙을 불렀겠죠. 관계자는 헛헛한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어요. 당시에는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봄이 지나기 전에 사라졌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난로와 아궁이로 들어갔으니까요. 심고 베고 심고 베고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지리산 꼭대기까지 오르니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말 그대로 초록빛 바다였어요. 아래로 보이는 나무들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어딘가에 털썩 주저앉아 이곳이 걸어온 시간을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죠? 제 질문에 관계자는 웃으며 답했어요. 여기엔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국가의 결단과 국민의 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국가의 결단이라는 말이 꽂혔습니다. 과연 한 국가가 얼마나 강력한 결단을 내려야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관계자는 다시 지리산의 흑백 사진을 펼쳤어요. 사진 아래에는 1960년대 지리산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반사적으로 제 핸드폰을 꺼내 그곳의 현재 모습을 사진에 담았어요. 흑백 사진과 제 핸드폰 속 녹색 풍경을 번갈아 보며 믿기 힘든 현실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나무 심기가 아니었구나.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산림녹화는 단순히 나무를 심은 일이 아니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전쟁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저는 하루 동안 본 풍경들을 다시 곱씹었어요. 지리산의 푸른 숲과 사진 속 민둥산이 머릿속에서 겹쳐지며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죠. 그동안 저는 환경 회복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무를 심는 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산림청 관계자와 함께 서울로 향했어요. 이번엔 그 시절의 산림녹화 정책을 배우기 위해 관련 기록들이 보관된 산림청 자료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차 안에서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리사 박사님, 한국의 산림녹화는 단순한 환경복구가 아니었어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나무 심기를 국가 생존의 문제로 보았죠. 민둥산을 방치하면 나라는 결국 무너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국가 생존요? 저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되물었어요. 전쟁과 가난 속에서 산림 문제에 국가가 그렇게까지 신경 쓸 수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민둥산에서 흙이 쓸려 내려가니 비만 오면 전답이 매몰되고 강은 말라붙었죠. 그로 인해 식량난은 더 심해졌고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 겨우 겨울을 견뎠습니다. 산림청 자료실에 도착하자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이 가득한 공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책장에는 누렇게 빛바랜 문서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산림청 직원이 꺼낸 자료 더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이 담긴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문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우리 산이 푸르게 변할 때까지 나는 유럽 땅을 밟지 않겠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환경 복구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건 약속이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까지 말한 건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제 말에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독 방문이 결정적이었죠. 당시 박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이 짧은 시간 안에 경제를 부흥시키고 울창한 숲을 재건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결심을 그때 굳혔다고 합니다. 저는 곧바로 서독 방문 후 대통령이 발표한 연료림 단기 조성 사업 문서를 펼쳐보았어요. 그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어 연료림을 만들어야 생계형 도벌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리사 박사님, 혹시 현신규 박사를 아시나요? 현신규요? 처음 듣는데요. 직원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현신규 박사님은 한국 최초의 이막 박사였어요. 그분은 한국의 황폐한 산림을 되살리기 위해 리기테다 소나무를 개발한 인물입니다. 리기테다 소나무. 그 이름을 다시 듣자 제 머릿속에 미시간주의 탄광 폐석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곳을 되살리고 있는 나무가 한국에서 개발된 거였어요. 현신규 박사가 이룬 업적을 들으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자라고 빠르게 성장하는 소나무라니 기가 막힌 발상이네요. 직원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 나무는 단순히 한국의 산림 녹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1962년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중단하려 했습니다. 그때 상원의원 알렉산더 와일리가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리기테다 소나무가 한국에서 개발되어 미국 미시간주의 폐석지를 되살리고 있다. 한국의 원조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이죠. 결국 이 나무가 원조 삭감을 막아냈군요. 맞습니다. 한국의 산림 녹화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국가를 살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문서 더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산림 녹화 사업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나무를 심을 지역의 토양 조사부터 나무가 활착했는지 일일이 검사하는 매목 검사까지. 심지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현장에서 직접 재심사를 한다는 기록도 나왔어요. 하나의 나무를 심는데 이 정도의 정성을 쏟았다니. 저도 모르게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마치 아이를 키우듯 정성을 다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직원이 마무리하며 덧붙였어요. 산림 녹화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일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미래를 위해 움직인 역사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과 정책, 그리고 국민적 의지가 결합된 거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고 방금 본 문서들과 기록들을 정리했어요. 서류에 적힌 숫자와 단어들은 무겁게 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산이 살아났다. 산이 살아나니 국가도 살아났다. 그 간단한 진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한국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었어요. 다음 일정으로 산림청 관계자와 함께 박정희 시대 산림 녹화의 현장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향했어요. 이미 서류로 확인한 내용만으로도 놀라웠지만 서류는 단지 기록일 뿐이었죠. 저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 그 기적의 시작점을 보고 싶었습니다. 리사 박사님, 오늘 가는 곳은 전국적으로 연료림을 심기 시작한 곳 중 하나입니다. 그때는 생계형 도벌이 심각해서 나무 심기는 실로 전쟁 같은 일이었죠. 관계자의 말에 저는 의아해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심각했죠? 나무를 심으면 베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관계자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녹화 정책을 내놓았을 당시 한국은 연탄 보급 전환기에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당장 밥을 짓고 겨울을 나야 했으니까요. 그 시절엔 나무 한 그루가 연료였고 생명이었어요. 연료림 조성 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연탄이라는 대체 연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나무를 지키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나무를 땔감으로 쓰지 마라. 대신 연탄을 쓰게 해주겠다. 이 논리가 무너졌다면 나무 심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첫 방문지는 강원도에 위치한 작은 마을 근처의 숲이었어요. 과거 연료림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죠. 마을의 노인이 저를 반기며 말했어요.
아이고, 외국에서 이런 산을 보러 오셨다니 참 세상 좋아졌구먼요. 그분은 곧바로 그 시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산에 나무를 심으라는 정부의 지시에 처음엔 반발했다고 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당장의 생존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나무를 심어봤자 뭘 하나. 심어놓으면 우리가 다시 베어다 땔감으로 써야 했어요. 겨울이 얼마나 추운데.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이를 예상이라도 한 듯 전국의 연탄 보급 체계를 동시에 구축했습니다. 특히 태백선과 정선선 같은 철도가 완공되면서 석탄이 산지에서 도시와 마을로 빠르게 수송되었죠. 연탄을 처음 받아봤을 때요. 그거야말로 신세계였죠. 장작대듯 땀 흘리지 않아도 따뜻해졌으니까요. 그 노인의 표정에는 그 시절의 감격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연탄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고 동시에 산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연료림 조성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산림청 직원이 추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연료림이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땔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성장하는 나무를 심은 숲이었어요. 이게 가능했던 건 리기테다 소나무 같은 육종 기술 덕분이었죠. 마을의 한 할머니도 덧붙였어요. 나무를 심는 건 우리 손이었지만 그게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했죠. 젊은 애들도 학교에서 나무 심기 숙제가 있었으니까요. 학교에서 나무를 심는 일이 숙제라니. 그 말을 들으니 당시 정부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나무 심기를 추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산림청 자료실에서 가져온 또 다른 문서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조림은 곧 애국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메시지가 곳곳에 새겨져 있었어요.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은 산림청을 내무부 소속으로 옮겨 전국의 경찰과 행정력을 동원해 산림 녹화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산 하나하나를 확인했어요. 정말 심었느냐, 정말 자라고 있느냐를 일일이 점검했죠. 그 기록들을 보며 저는 어쩐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히 나무를 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제대로 뿌리 내리고 자랄 때까지 끝까지 책임졌던 그들의 노력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산림 녹화의 숨은 영웅이라 불리는 현신규 박사의 발자취를 따라 경기도 수원으로 향했어요. 산림청 관계자는 차 안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현신규 박사님, 그분이 없었다면 한국의 산림 녹화는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당시 한국은 황폐한 산림 때문에 급하게 나무를 심어야 했지만 문제는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는 겁니다. 산은 척박했고 기후는 혹독했어요. 그래서 현신규 박사님은 생장이 빠르면서도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나무를 개발해야 했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수원에 있는 작은 연구소로 안내받았습니다. 이곳은 현신규 박사가 연구에 몰두했던 장소 중 하나였죠. 연구소 한쪽 벽면에는 그가 연구하던 기록들과 당시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 한 남자가 실험용 나무를 들고 웃고 있었어요. 그는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작은 체구의 남자였지만 그의 미소에서는 강한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직원이 제게 작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바로 리기테다 소나무입니다. 보세요. 왼쪽은 평범한 소나무고 오른쪽은 리기테다 소나무예요. 두 나무는 같은 시기에 심었지만 차이가 확연하죠? 사진을 보니 차이는 눈에 띄었어요. 평범한 소나무는 가느다랗고 작았지만 리기테다 소나무는 굵고 우람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놀랍네요. 어떻게 이런 나무를 만들었죠? 직원은 연구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리기테다 소나무는 추위에 강한 소나무와 생장이 빠른 테다 소나무를 교배해 만든 잡종 소나무예요. 현신규 박사님은 산림의 급속한 회복을 위해 나무가 빨리 자라면서도 척박한 땅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사는 끊임없는 실패와 도전을 거듭했다고 했어요. 연구실이 부족해 논밭에 직접 나무를 심고 관찰하며 여러 차례의 교배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당시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부자 나라일수록 숲이 울창하다. 한국이 잘 살기 위해선 반드시 나무를 심어야 한다. 저는 이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림 녹화가 단순히 환경보호가 아니라
국가 발전의 초석이었던 셈이죠. 연구소를 나와 근처 숲으로 이동했습니다. 관계자가 가리키는 곳에는 울창하게 자란 리기테다 소나무가 하늘 높이 솟아 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소나무들이 모두 리기테다 소나무입니다. 심은 지 50년이 조금 넘었죠. 어때요? 대단하죠? 저는 나무의 밑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거대한 기둥은 마치 수십 년간의 고난과 도전을 모두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나무들이 이렇게 크게 자랐구나. 갑자기 제 마음속에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의 과학자와 국민들이 함께 이뤄낸 이 결과가 바로 제 눈앞에 있었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왜 이 작은 나라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무를 심었는지, 왜 기적이라 불리는지. 과학이 기적을 만든다. 그것이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산림 녹화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현신규 박사와 같은 숨은 영웅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지도 모르죠. 제가 마주한 리기테다 소나무의 숲은 감탄을 넘어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어요.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죠. 아무리 과학이 훌륭한 씨앗을 만들었다 해도 그것을 땅에 심고 가꾸는 건 사람들의 손이라는 걸요. 그날 저는 그 씨앗을 심은 사람들, 말하자면 이름 없는 영웅들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가 안내한 곳은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곳은 한때 나무를 심기 위해 수백 명이 땀을 흘리던 곳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한적하고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과거 이곳은 민둥산이었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나무를 심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나무를 심으면 돈을 줬어요. 그것도 미국 원조물자인 밀가루였죠. 관계자의 설명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잠깐, 밀가루를요? 나무를 심는 대가로요? 네. 나무 심기 사업 초기에 정부는 하루 일당 대신 밀가루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독려했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일당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밀가루 한 포대가 그야말로 생명줄이었으니까요. 나무를 심어야 먹고 살았다는 거군요. 저는 다시금 한국의 과거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깨달았어요.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게 패인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외국에서 뭐하러 여기까지 왔대? 저는 한국의 산림 녹화 이야기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 기적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 말에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허허, 기적. 기적이라니. 나무 심은 것뿐인걸. 그때 우리한테는 별 수 없었어. 할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 말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곧 살아있는 역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나무 심기가 국가 명령이었어요. 안 하면 잡혀간다는 소문도 돌았지. 하지만 누가 억지로 나무를 심겠어. 심으면 하루 일당으로 밀가루를 받았고 그걸로 하루를 버텼지.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산비탈에 나무를 심을 때면 손이 다 터지고 무릎이 까졌어요. 봄이면 산에 올라가 묘목을 심고 여름이면 그 나무에 물을 주러 다녔지. 삽질하고 흙을 덮으면 또 다른 산으로 옮겨가야 했어요. 그렇게 날마다 산꼭대기까지 오르내리며 일했어요.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들이 말하는 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담긴 생존과 희망의 몸부림이었죠. 그런데 나무를 심으면 활착률이 높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한 할아버지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그게 문제였지. 심어놓으면 비가 와서 흙이 씻겨 내려가고 나무는 죽었어. 봄에 심은 나무는 가을이 오기 전에 없어지기 일쑤였다고. 그러면서 그는 당시 정부의 조치를 떠올렸습니다. 나무 심은 건 확인했는데 그 나무가 살아있는지도 검사한다고 사람들이 또 산에 올라왔지. 죽은 나무는 다시 심어야 했으니까 말이야. 할아버지는 고개를 젓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나무 심는 게 고역이었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산에 나무를 심어야 하냐고 투덜댔지. 근데 지금 이 나무들 보니까 다들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겠어. 그의 목소리는 끝내 떨렸고 저 역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심으며 내일을 꿈꿀 여유조차 없었던 시대를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심은 나무는 수십 년이 지나 이렇게 울창한 숲을 만들어냈고 그 숲은 그들의 자식과 손주들에게 큰 유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그들은 저를 이끌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그들이 직접 심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작은 숲이었죠. 저기 저 소나무 보이지? 저걸 내가 심었어. 할아버지가 큰 소나무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나무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대보았습니다. 나무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곧게 자라 있었어요. 당신들이 심은 나무들이 결국 한국을 푸르게 만들었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할머니 한 분이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응, 맞아.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나무 심는 게 애국이었지. 산이 살아나니까 우리도 살 수 있었어.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이들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생존 때문에 시작했지만 결국 그들의 손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영웅들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수십 년 전 그들이 심은 작은 묘목들이 이제는 어엿한 숲이 되어 그들 머리 위를 지키고 있었죠. 산은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적은 혼자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학이 씨를 뿌리고 사람의 손이 그것을 키운다. 한국은 그걸 해냈다. 마지막 일정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의 마지막 황무지 영일지구로 향합니다. 이곳은 제가 맡은 프로젝트와 가장 비슷한 조건의 토양 상태였습니다. 경북 영일지구에 도착했을 때 제 첫 인상은 그저 평범한 해안가 근처의 산이었어요. 하지만 산림청 관계자가 그곳을 설명하자 저는 금세 제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국 산림녹화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곳 중 하나인 영일지구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수십 차례 복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지역이었죠. 왜 그렇게 어려웠나요? 제 질문에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의 문제는 토양이었어요. 편마음 지대라 불리는 곳으로 바위와 흙이 섞여 있어서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없었죠. 심어도 비만 오면 흙이 씻겨 내려가 나무들이 모두 죽었어요. 염분까지 섞여 있으니 나무에겐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이었죠. 영일지구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국제항공 노선의 첫 관문이기도 했어요. 일본의 울창한 숲을 지나 한국 영공에 들어서면 바로 이곳의 벌거벗은 산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가난하고 황폐한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겠죠. 관계자는 저를 산기슭까지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여기를 반드시 복구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영일지구를 살려내지 못하면 산림녹화는 실패한 것이다라고까지 했으니까요. 그 결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복구 불가능이라는 판정을 받은 이곳에 나무를 심기 위해 정부와 기술자들은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쓴 거죠?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물었습니다. 계단식 사방공법입니다. 산비탈을 계단처럼 깎아내리고 그곳에 나무를 심어 토양이 쓸려 내려가는 걸 막았죠. 토양도 부족하니 노늑과 퇴비를 끌어와 하나하나 채워 넣었고요. 직접 그 흔적을 보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에 계단처럼 층층이 정리된 경사면들이 보였어요. 관계자는 고개를 들어 산 꼭대기를 가리켰습니다. 보이세요? 저 위에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밧줄에 몸을 묶고 산 꼭대기에서 흙을 퍼나르며 작업했어요. 지금도 그런 작업을 시킨다면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을 삼켰어요. 밧줄의 의지에 가파른 절벽에 나무를 심었다니 그건 마치 특수부 대원들이나 할 법한 일이었죠. 작업할 때 흙과 퇴비를 옮기기 위해 210만 톤의 흙을 지게로 실어 날랐습니다. 동원된 인원만 해도 연인원 355만 명에 달했죠. 이 숫자에 저는 절로 감탄을 터뜨렸어요. 355만 명이요? 그야말로 대역사였군요. 네. 하지만 여름철 장마가 올 때마다 그 노력이 무너질까봐 모두가 긴장했어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복구 작업 중에도 나무가 말라 죽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땅은 척박했고 염분은 여전히 높았으니까요.
그래서 작업자들은 물동이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에 물을 주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계단식으로 나무들이 자라난 숲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여기가 바로 그때 불가능이라고 불렸던 땅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나무들이 서 있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이곳에 나무를 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렸을지 상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제게 이곳에서 일했던 한 할아버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당시 산림복구인부로 일하며 이곳에 나무를 심었던 사람이었죠. 그때는 산에 물 한 통 퍼올리는 것도 죽을 맛이었지. 나무 심는데 손가락이 부러지고 흙 나르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 할아버지는 당시를 떠올리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피와 땀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숲을 보니까 그 고생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 저 나무들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그의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가리킨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며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불가능은 없었다. 단지 더디고 힘들었을 뿐이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산의 실루엣이 보였죠. 그곳엔 이제 푸르른 나무들이 자라 바람에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산림 녹화의 성공은 단순히 나무를 심은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의 피땀과 의지, 그리고 반드시 해낸다는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 비행기에 올라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산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민둥산이었던 이 땅이 이제는 초록빛으로 물들어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국의 산림 녹화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도전이었고 미래를 위한 약속이었으며 모두의 손길로 이룬 기적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이 보여준 기적을 본보기 삼아 더 많은 황무지를 숲으로 되살릴 방법을 찾을 겁니다. 저도 이런 기적의 한 부분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나무를 심는 일은 단순히 복원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모두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는 것을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지 수치와 성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지금도 여전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이 가진 특별한 정신이 빛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독일 감독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안 카프만, 독일 베를린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자주 가는 베를린의 작은 카페에서 낯선 멜로디가 들려왔어요. 익숙하지 않은 언어였지만 그 노래는 카페를 가득 채우며 젊은이들이 입을 맞추어 부르기도 했죠. 나중에야 그게 BTS의 음악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K-팝이 어떻게 독일, 아니 전 세계에서 이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걸까요? 그저 음악뿐 아니라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식 문화까지도 모두가 열광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이건 단순한 유행 그 이상으로 보였어요. 무언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죠. 저는 음악이 그 나라의 문화를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지 한국 음악에 열광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독일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넷플릭스 상위권에 오르는 것도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왜 하필 한국일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한국인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걸까요? 그들의 문화가 왜 이토록 세계적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이 질문들은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제 일은 그런 호기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환경학자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저는 새로운 현상을 직접 보고 기록하며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는 일을 해요. 이번에는 한국이었죠. 유럽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한류 현상을 그냥 보고 넘길 수는 없었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제 호기심은 더 커지기만 했어요. 한국은 유일한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십 년 만에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죠. 제가 찾고 싶은 답은 단순한 표면적인 인기가 아니었어요. 그 아래 숨겨진 진짜 이유, 그 매력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한국에 도착하기 전날 밤, 저는 혼자 공항 근처 호텔에 앉아 한국에서의 첫 취재 계획을 다시 정리했어요. 하지만 계획보다는 제 마음속에 가득 찬 기대감과 설렘이 더 컸죠. 한국인들이 가진 그 특별한 무엇이 도대체 뭘까?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라면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낯선 세계로 직접 들어가야만 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한국이 가진 독특한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이전에 방문했던 어느 국제공항과도 달랐습니다. 넓고 현대적인 시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처음으로 느낀 것은 여기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을 빠르게 처리하길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공항 곳곳에 놓인 전통 문양과 한국적 디자인 요소들은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들의 문화를 은근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멀리 펼쳐진 높은 빌딩들과 그 사이로 보이는 전통적인 건축물들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고풍스러운 전통 건축물들이 현대적인 건축물과 분리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두 요소가 마치 자연스럽게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서로를 보완하며 공존하는 도시 같았어요. 그런 모습은 제가 전에 보지 못한 그들만의 특별한 도시 풍경이었어요. 서울에서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내며 저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곳은 마치 과거의 한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었죠. 작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서자 고즈넉한 분위기의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고요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의 곡선, 나무 기둥의 아름다운 패턴, 그리고 한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빛이 마치 한옥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듯 했어요. 가이드 투어를 따라 한옥 내부를 구경할 기회가 있었어요. 가이드분께서 한옥의 구조와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한옥의 기와 지붕은 한국의 사계절을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겨울에는 온돌 시스템으로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한옥의 설계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한국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조화를 반영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독일에서는 겨울철에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온도를 사용해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지혜를 발전시켰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옥마을을 걷다 보니 전통적인 한옥의 창문 너머로 현대적인 서울의 고층 빌딩이 보였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이렇게 가까이 맞닿아 있는 모습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것을 현대적인 삶과 조화시키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 모습은 마치 한국이 가진 두 가지 얼굴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는 전통과 유산을 잊지 않고 지켜가는 얼굴, 다른 하나는 세계와 소통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얼굴이죠.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이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살아가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이 어떤 모습일지 더 알고 싶었죠. 마침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곳이 떠올랐습니다. 태안이라는 작은 해안 도시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 태안 앞바다에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들었어요. 그 사고는 태안의 해양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 뻔한 대재앙이었죠. 하지만 그 사건은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가진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태안으로 가는 길은 서울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어요.
고층 빌딩이 아닌 들판과 산들이 펼쳐져 있었고 도시의 바쁜 분위기와는 달리 고요한 시골 풍경이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었죠. 하지만 도착한 태안의 해변에서 만난 이야기는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그날의 기억을 또렷하게 간직하고 있었어요. 저는 몇몇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였던 김 씨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름이 바다를 덮으면서 해안선 전체가 검은 잿빛으로 변해버렸어요. 냄새도 정말 심했죠. 모든 해양 생물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처음엔 도저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뉴스에서 기름 유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몇천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을 찾아왔어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단지 바다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김 씨는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기름을 닦아내고 기름에 오염된 돌과 모래를 치우기 위해 하루 종일 일했어요. 심지어 기름이 묻은 옷을 세탁해서 다시 입고 일하던 사람들도 많았죠. 손이 거칠어지고 기름 냄새가 빠지지 않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날의 광경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 바다를 위해 일했던 모습은 한국인들이 가진 깊은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자원봉사의 수준을 넘어선 진정한 마음과 노력의 집합체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독일에서도 환경재해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있지만 이렇게 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였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 태안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사람들은 단결했고 그 결과 태안의 해변은 서서히 깨끗해졌어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오염된 바다를 살릴 수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다시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마움과 뿌듯함을 동시에 느꼈다고 했어요. 이곳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은 그때 자원봉사자들이 남기고 간 작은 기념품들, 예를 들어 기름 없는 바다를 만들자라는 문구가 적힌 손수건이나 메모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태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인들이 위기 속에서 발휘하는 놀라운 단결력과 공동체 정신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태안의 바다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손길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태안에서 만난 이 이야기를 제 카메라에 담으며 그들의 목소리와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그곳의 바람과 파도가 제게 속삭이는 듯 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태안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한국인들이 가진 또 다른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고 그 힘은 한국이 단순한 문화 강국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강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원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안에서의 감동적인 경험을 뒤로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저는 이번엔 한국 사회를 떠받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탐구하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교육이었죠. 한국의 교육열에 대한 이야기는 독일에서도 여러 차례 들었지만 그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가진 열정과 그들이 꿈꾸는 미래를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날은 이른 아침이었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인데도 학생들은 이미 학교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좀 놀랐어요. 독일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교실 몇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업 중에 학생들이 얼마나 집중하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질문을 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어요. 한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설명을 마치자마자 학생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내더군요. 그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토론과 질문은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이곳에서는 질문 하나하나에
학생들의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저는 한 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고3 학생으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하루 일과를 듣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교육 환경이 얼마나 치열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에 와서 저녁 10시까지 학원을 다녀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자정까지는 공부를 해야 해요. 그의 말은 평범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하루 18시간 이상을 공부에 쏟아붓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에게 공부는 단순히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한, 그리고 그 이후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죠. 저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었나요? 그러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저는 부모님을 보면 다시 마음을 다잡아요.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저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꿈을 이루고 싶으니까요. 그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교육열이 단순히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의 기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교장 선생님도 이러한 교육 열풍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교육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얻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이 열정이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 속에는 한국의 교육이 가진 빛과 그림자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를 떠나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한국의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죠. 독일과 한국 두 나라의 교육 방식은 확연히 다르지만 한국의 교육 환경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열정은 그들의 사회적 특성과 강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한국 사회가 가진 또 다른 면모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한국인들의 끈기와 열정은 단지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속에서도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끈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가족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겪어낸 또 다른 큰 위기, 바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싶었어요. 독일에서도 한국의 초기 방역 대응이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을 자주 들었고, 특히 한국인들이 보여준 신속한 협력과 대처가 많은 관심을 끌었죠.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부터 매우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사용된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와 같은 혁신적인 검사 방법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죠. 검사 방식이 빠르게 도입되었고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추적이 투명하게 이루어졌어요. 당시 저는 독일에서 이 소식을 접하며 왜 한국에서는 이런 대응이 가능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그 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고자 했어요. 제가 만난 한 정부 관계자는 팬데믹 당시 한국의 방역 전략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우리는 매일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확진자 수, 주요 감염 경로, 검사, 진행 상황 등을 세세하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공포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했죠. 그리고 국민들도 이런 정보에 기반해 신속하게 협조해 주었습니다. 그는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방역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 중 저는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만난 중년의 여성은 그 시기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불안했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었죠. 밖에 나가면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코로나를 겪으며 한국인들이 보여준 강한 공동체 의식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거리두기와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단순히 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배려하고 협력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방역 당시의 경험은 한국 사회의 여러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과거의 기록을 통해 한국에서 시행되었던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의 도입 배경과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단순한 검사 방식을 넘어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모두 고려한 것이었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협력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특유의 민첩함과 공동체 의식 덕분이었죠. 당시를 회고하는 한 의료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많은 걱정과 불안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만 잘하면, 우리 국민들이 잘 협력해준다면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방역 지침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 사회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엿볼 수 있었어요. 위기 속에서 한국인들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되었고, 그들이 가진 자부심과 연대감은 그들에게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서울의 거리에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볼 수 없었지만, 그 시기를 견뎌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경험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다시 활기를 찾은 거리에는 한국인들이 이룬 작은 승리의 자취가 남아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당시의 경험은 그들에게 깊은 영향을 남겼다고 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비슷한 위기가 또 온다면 우리는 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국인들이 가진 그 특별한 힘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협력을 경험한 후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측면, 바로 지역사회에서 펼쳐지는 협력과 상생의 모습을 탐구해 보고 싶었어요. 팬데믹 동안 한국인들이 보여준 상호 협력의 정신이 그들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역사회의 복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떠나 한국의 한 지방 중소도시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중소도시, 진천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도시의 고층 빌딩과는 다른 소박한 풍경들이 펼쳐졌습니다. 논과 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작은 마을들이 모여 이루어진 지역사회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사회 역시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천에 도착한 첫날, 저는 마을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소였어요. 센터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제가 이곳에 관심을 가진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는 우리 집 같아요.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 혼자 사는 노인들도 많고 다들 힘들지만 함께하면 견딜 수 있거든요.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독일에서는 정부 주도의 복지 시스템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 아주 새로웠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안에는 손뜨개 교실도 운영 중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털실을 뜨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웃음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손뜨개 작품들은 마을 행사에서 판매되거나 지역 아동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된다고 했어요. 제가 한 할머니에게 왜 이 활동을 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힘이 되어야 해요.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나중에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지역사회가 가진 힘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는 모습은 한국 사회의 진정한 강점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는 독일과는 다른 방식의 복지였고 한편으로는 더 인간적이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또한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협력하는 프로젝트들도 진행 중이었어요. 청년들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는 어르신들이 더 쉽게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코로나 이후 대면 소통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청년들은 어르신들에게 최신 기술을 가르치고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삶의 지혜를
청년들에게 나누어주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천에서 느낀 지역사회의 따뜻한 협력과 연대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돕고 함께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그들의 공동체 정신이 한국 사회의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이 가진 또 다른 중요한 측면, 바로 기술 발전과 혁신의 현장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 떠오르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나라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었죠. 그리고 그 미래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먼저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를 방문했습니다. 판교는 한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로 마치 미래도시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사무실 곳곳에서 진행되는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보면서 한국이 왜 기술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스타트업의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인공지능 AI 기반의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기술은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대표는 열정 가득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발전에 매우 빠르게 적응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의 시간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짧아요. 여기에서는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빨리 시도하고 개선해 나가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이 가진 기술 발전의 속도와 그 속에 담긴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서울 곳곳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들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한강 주변의 스마트 공원에서는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눈에 띄었어요. 공원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지해 발길을 조절하고 스마트 쓰레기통은 자동으로 쓰레기 양을 파악해 관리되었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스마트 센서가 설치된 길을 지나며 저는 한국인들이 기술을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친환경 스타트업을 방문해 이들이 개발한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공공건물과 주택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도입해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마을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한국의 과거와 미래가 겹쳐 보였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산업화를 이루었고 이제는 첨단 기술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한국이 써내려온 긴 이야기의 한 챕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한국인들이 가진 빠른 적응력, 끈기,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망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고 그 과정에서 끈기와 단결력을 발휘해왔어요. 지금의 도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이곳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아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지 수치와 성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이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지금도 여전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이 가진 특별한 정신이 빛나고 있었죠. 이제 저는 다시 독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지만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 사람들의 협력과 상생,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는 단지 저의 다큐멘터리 작업을 위한 재료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커다란 영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가 기대되었고 그 이야기를 계속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